안녕하세요. 리커버리의 김정찬입니다. 오늘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방사선 치료 목적과 방사선 치료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방사선 치료는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죠.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냐면요. 방사선 치료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알고 있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조금 더 치료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법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의료진 분들도 오랜 경험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 하지만 그분들도 의학기술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다양한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의사분들도 자신만의 판단이 아닌 그 환자와 보호자들의 결정을 원하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암에 대해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고요. 결론적으로 환자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지금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책을 읽거나 인터넷 정보 검색을 하거나 인터넷 카페에서 여러분들께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그 배운 내용들을 가능한 한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들려드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니까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보완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이 영상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항암, 화학요법과 더불어 3대 암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할 때 방사선과에서 하죠. 마찬가지로 방사선 치료도 이 같은 방사선을 이용해서 엄청난 양으로 암세포를 터뜨리거나 녹여서 죽이는 치료를 말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보통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한 회당 한 몇 분에서 30분 내외로 소요되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방사선 치료를 몇 회에서 한 수십 회 정도, 통상적으로 한 20회 내외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방사선 치료도 후유증이 있지만 치료할 때 고통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목적은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근치적. 암이 비교적 전이가 없거나 신체의 한 곳에 있을 경우에 이거를 완치하는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보조적.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발을 방지를 목적으로 수술한 부위 주변에 방사선을 쏘이거나 수술한 뒤에 암이 남아있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세 번째는 고식적. 암으로 인한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또 이외에도 항암 화학요법과 함께 병행해서 시행하기도 하거나 항암 화학요법을 하기 전이나 후에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방사선 치료의 발전은 암세포에 조사하는 방사선의 양은 최대한 늘리고 정상세포에 전달되는 방사선의 양은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가 X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X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에서 원자 핵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기기들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종류별로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방사선을 조사하는 그 거리, 위치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영상 촬영 장비가 달려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그 기준을 나눈 방법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그냥 가장 많이 쓰이는 장비들 위주로 나열해서
소개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기 위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모테라피입니다. 대표적인 방사선 치료 기계로 기존의 방사선 치료기에 CT 촬영 장비를 추가해서 치료와 촬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또 과거 세기 조절이 안 되던 치료기에 비해 방사선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대표적 치료기입니다. 치료기가 환자 몸의 치료 부위를 360도 돌아가면서 치료하려는 암을 여러 단층으로 나누고 단층마다 수백 개의 방사선을 360도 방향에서 조사합니다. 모든 암에 적용이 가능하고 특히 방사선에 민감한 정상 조직이 위치하는 부위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부위에 재발한 경우 다시 방사선을 치료할 때에도 사용되고 한꺼번에 여러 개의 종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피드 아크. 레피드 아크 또한 토모테라피 같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기로 환자 주변을 360도 회전하면서 방사선의 세기와 방향을 영상 유도 장치라는 걸 통해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종양 세포에다가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암 치료 전문 장비입니다. 이전 토모테라피는 치료 시간이 30분 내외인데 비해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 정도로 굉장히 짧아 방사선 노출 시간이 짧습니다. 이것은 레피드 아크가 환자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치료 표적을 3차원 계산법으로 정확하게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투루빔인데요. 앞서 말한 레피드 아크에 기능이 몇 가지 더 추가된 기계로 여러 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치료 시간을 더 단축시켰습니다. 실시간으로 치료 중에도 종양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 치료의 정확도를 더 높여서 호흡 연동 방사선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중에도 폐나 간처럼 움직임이 많은 장기에 생긴 종양에 치료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 밖에 일렉타 Vmet이나 노발리스 TX라는 장비도 있으며 계속해서 비슷한 종류의 장비들이 기능이 추가돼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이버나이프입니다. 사이버나이프도 토모테라피와 원리는 비슷한데 로봇팔에 결합된 방사선 조사 장치를 통해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어 1300여 개의 방향에서 X선을 환자에게 쏘일 수 있는 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의 방사선이 조사될 가능성이 낮고요. 짧은 치료 기간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투여하여 수술로 암을 제거하듯이 수술적인 효과를 낸다 하여 사이버나이프라고 불립니다.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한 방사선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6cm 이하의 종양 크기까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감마나이프입니다. 감마나이프는 두피나 두개골의 절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방사선 물질인 감마선을 사용해 정상적인 뇌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머릿속의 질병을 치료하는 장비입니다. 주로 수술이 어려운 뇌질환 환자의 시술에 효과가 있습니다. 감마나이프는 통상적으로 3cm 이하의 작은 병변에 한정되어 치료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 밖에 하프나이프라는 치료법도 있고 브라키세라피라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사선 치료기기들은 병원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다 다릅니다. 기계가 더 최신이고 기능이 많다고 해서 이 장비가 치료 효과가 더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의 축적된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자신의 처한 상황이 있을 텐데요. 자신의 상황에는 암종이나 암의 크기, 전이 여부나 또 방사선 치료 시 거처나 생활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의 방사선 치료기라 불리는 원자 핵을 이용한 입자 치료기 있는데요. 양성자 치료기와 중입자 치료기가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다릅니다. 양성자 치료기는 수소 원자핵의 소립자인 양성자를 빛의 60%에 달하는 속도로 가속화해 암 조직을 파괴하고요. 중입자 치료기는 탄소 등 무거운 원소의 중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올린 뒤 암세포를 죽입니다. 두 치료 모두
기존 방사선 치료기에 비해 치료 횟수와 시간, 정상세포에 대한 방사선 부작용을 더욱 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 치료기는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선 양성자 치료기는 국내에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종이 따로 있고, 중입자 치료기는 국내에는 없고 해외에만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기는 삼성병원과 국립암센터에 있는데요. 모든 암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병원마다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병원의 차이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비용 문제에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암종과 그 상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를 하신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그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신 분들은 약 50만 원 내외에서 수백만 원까지 들었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그 비용이 들었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아서 양성자 치료를 하신 분들의 한 회당 그 들어간 비용을 확인해 보니까 적게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많게는 10만 원 내외 정도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검색이나 해당 병원에 문의하게 되면은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무조건 비싸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적용이 될 것 같다면은 한번 두 병원에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현재 독일하고 이탈리아, 일본, 중국 이 4개 나라에서 총 10대가 가동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쯤에 연세의료원에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 중입자 치료기를 해외에 나가서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치료 비용만 약 5천만 원 정도인데, 일본 병원에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가이드 해주는 그런 국내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 6,500만 원에서 1억 원 내외까지 그 암의 종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독일은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중입자 치료기까지 해서 오늘 방사선 치료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면 알수록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커버리의 김정찬이었습니다.